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던져 올린 공은 왜 다시 떨어질까? 자동차는 또 어떻게 속도를 낼까? 이 모든 움직임에는요, 사실 공통된 언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언어, 운동학의 기본 규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딱 멈춰볼까요? 지금 이 선수 서브하려고 공을 던졌죠? 공이 허공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바로 이 순간,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최고점에 딱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그 찰나 말이죠. 근데 이 공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물리학이 이 질문에 답할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우리한테 딱 하고 주거든요. 자, 그럼 그 도구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바로 운동학입니다. 운동학의 재미있는 점은요,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힘 같은 건 일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만 집중하죠. 한마디로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한 일종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 테니스공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운동의 언어를 배워보는 겁니다. 아,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꿰뚫었네요. 좌표계라는 단어, 어쩐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어디가 기준점이고 어느 쪽이 플러스 방향이야? 이걸 정하는 거죠. 이런 약속이 없으면 모든 설명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좌표계가 우리가 모든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딱 펼치고 여기가 시작점 하고 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 세상의 자동차는 크기도 있고 모양도 복잡하죠.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종종 이런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아주 멋진 방법을 씁니다. 바로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뭉쳐 있다고 생각하는 점 입자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하면 움직임의 본질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변위입니다. 이건 뭐랄까? 까마귀가 날아간 거리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처음 위치랑 끝 위치만 직선으로 딱 이은 최단 변화량, 그게 바로 변위입니다. 반면에 거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찍히는 주행 기록계 숫자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방향 같은 건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움직였나 그 총 이동량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변위랑 거리,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변위는 A에서 B까지의 깔끔한 직선 결과고요. 거리는 그 과정에서 밟았던 모든 구불구불한 길을 다 더한 값이죠. 자, 이 예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보세요. 집에서 출발해서 마트에 갔다가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동차 계기판처럼 총 이동한 거리를 재보면 무려 460m나 되죠. 하지만 출발점인 집에서 최종 도착지인 친구 집까지의 직선 변위는 어때요? 고작 60m 뿐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움직임인데도 뭘 측정하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물체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첫 번째 도구가 나옵니다. 바로 속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르기, 즉 속력과는 조금 달라요.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속도라는 걸 그래프로 보면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 보이죠? 저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선이 가파를수록, 그러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출발할 때 점점 빨라지고 멈출 땐 느려지는 것처럼요. 자, 이제 속도의 변화 자체를 설명하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속도의 변화를 더해주는 거죠.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이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설명 도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보여요. 아까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이번엔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뭔가 한 단계씩 착착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인 관계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핵심 규칙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물체는 점점 빨라져요.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더 밀어주는 격이죠. 반대로 부호가 다르면요, 점점 느려집니다.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방해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운동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언어들을 거의 다 배운 셈입니다. 이 언어들을 조합하면요, 막 무섭게 생긴 공식이 아니라 물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속 26.8m, 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과연 몇 초 뒤에 이 차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간단한 규칙, 이 운동학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해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처음 상태랑 변화율만 알면 우리는 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의 진짜 매력이자 힘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기억나세요? 테니스공 수수께끼. 이제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 모든 도구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 장면 정말 유명하죠?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요, 가벼운 깃털이든 무거운 사과든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 다르죠? 이게 바로 자유낙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중력은 그 어떤 것도 편애하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오직 중력의 영향만 받아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낙하는 우리가 방금 배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운동에 아주 특별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 표면 근처라면 이 가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에요. 바로 마이너스 9.8m/s².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초당 9.8m씩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죠. 아래로 향하는 힘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떨어지는 테니스 공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공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 그 찰나에도,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모든 순간에도 항상 마이너스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아래로 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자,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주용 자동차부터 저 멀리 화성 탐사선까지 말이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가속도를 내는 드래그 레이서의 성능을 설계하는 것부터 우리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에 오늘 우리가 배운 바로 그 운동학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더 키워볼까요? 저 멀리 화성 탐사선이 그 낯선 행성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역추진 로켓의 가속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때도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운동학 법칙이 사용되는 겁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 원래는 놀랍도록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살짝 엿봤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이 우리를 다른 행성까지 안내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어떤 복잡한 움직임들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부터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